안녕하십니까, 노중면입니다. 지난 8월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주택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적용된다고 해서 논란이 됐고, 이달 초에 정부는 유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예하겠다고 한 대상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였지만 시장은 상한제 시행 자체가 미뤄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담긴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정부 방침대로 시행됩니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들썩이는 집값을 잡을지 아니면 로또 아파트로 청약 시장만 과열시키고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지 잠시 뒤 더 쉬운 경제 시간에 진단해 보겠습니다. 젊은 부자들의 아파트 매집 현상, 이른바 줍줍 현상은 또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3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11가지 혐의를 놓고 변호인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결과에 따라 검찰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선임자들의 남한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남측과 시설 철거를 협의하고 새로 건설된 금강산에 남측 동포들이 구경을 오겠다면 언제든 환영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반응, 현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 내일 잇따라 아베 총리를 만납니다. 오늘은 총리 주최 웨빈 만찬에서 내일은 공식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면담에선 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 일본 정치인, 대학생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총리의 일정과 일본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중증 폐손상과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우리나라에서도 폐손상 의심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관리할 법률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넣는 골은 한국 축구의 새 역사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2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개인 통산 121호 골인데 차범근 전 감독이 갖고 있던 유럽 무대 최다골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현지 언론은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고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검찰 수사 이후 처음으로 언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는군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됐고 오후 2시 10분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이에 앞서 10시 10분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검찰 차량에서 내린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검찰의 강압수사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앞에 서서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포천점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동안 정 교수는 검찰에 7차례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비공개 소환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 교수를 지하주차장 등 별도 통로로 이동시켜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는 검찰 측도 부부장급 검사를 포함해 4명이 들어갔고 정 교수 측에서는 10여 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습니다. 네, 정 교수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크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 의혹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즉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위조된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국내 여러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위조 서류로 부산대 의전원 등 국립대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사립대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수당을 타낸 혐의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운용사의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투자 약정금을 실제 출자금보다 부풀려 100억여 원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도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동원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 은닉 교사와 증거 위조 교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네, 정 교수 측이 영장심사에서 어떤 논리로 이런 혐의들에 반박에 나설까요? 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당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이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라는 두 가지 의혹을 11가지 범죄 사실로 나눴을 뿐이라면서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입시 문제는 딸의 인턴 활동 내용과 평가에 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문제고, 사모펀드는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 씨 잘못을 더 씌우는 것으로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오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그 건강 상태, 이것도 오늘 쟁점이 되는 겁니까? 네, 앞서 정 교수는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줄곧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진단서 제출 문제를 두고 한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 친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로 건강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던 만큼 검찰은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신문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와 MRI 영상, 그리고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모두 제출했다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오늘 영장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심사 결과도 그만큼 늦어져 자정을 넘긴 내일 새벽 나올 가능성이 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 교수 측 해명의 진실성이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수사도 조 전 장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과잉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고 더 나아가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전망의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나선 지 2달 만에 사실상 첫 성적표를 받게 되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야가 만나 공수처법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논의 무용론도 나올 정도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지금의 논의 틀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은 교섭단체 3당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에 만나는 거죠?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후 2시부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늘은 각 당 원내대표는 빼고요. 실무위원 3명만 따로 만나서 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핵심 안건은 물론 공수처법입니다. 여당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오늘 협상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또 한국당이 계속 협상을 거부할 경우에 다른 야3당과 공조해서 빠르면 29일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던 다른 야당들도 애초 합의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반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명씩이 만나는 이른바 6인 회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선거법 개정은 물론 공수처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에서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던 검찰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문건 내용이 보고됐을 것으로 봤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검찰이 참여연대에 보낸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당시 황 대행이 문건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자체적으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작업에도 착수하겠다면서 한국당을 겨냥해서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표적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금강산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측이 금강산에 지어놓은 시설을 허물고 새로운 관광지구를 다시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이후 왕성한 공개 행보를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우리 측이 금강산에 지어놓은 관광시설을 하나하나 둘러보고는 건설 현장의 가설 건물 같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아예 새로운 관광지구를 세우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그 전에 우리 측 시설은 모두 허물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우리 측과 합의에 진행하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의 대표적 경제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도 맹비난했습니다. 국력이 약할 때 남에게 의존하려다가 금강산이 10년 넘게 방치돼 흠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 없이 금강산 사업을 못한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며 남측을 내세워 사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권을 전면 부정하고 독자적인 개발 의지를 천명한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경협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원칙을 밝힌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북 경협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근본적인 남북관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협의를 제안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 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북한이 과거 금강산의 우리 측 시설을 몰수, 동결 조치했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시설물 철거 지시에 대해 현대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주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광 재개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과거에도 금강산 시설물에 대한 동결, 몰수 조치가 있었지만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과 맞물려 이산가족 상봉 등의 행사에 시설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과거에 실패한 전략에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패한 전임 행정부의 전략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실패한 전략들에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truth is that we can't rely on failed strategies to convince Chairman Kim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There's still much work to be done. 최종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접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셈입니다. 또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는 촉구와 함께 북한이 내세운 새로운 접근법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 문제로 입을 떼기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하루 전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 거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큰 전쟁을 언급하면서 강원 전술을 함께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Probably something's going to be happening with North Korea too. There's some very interest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and it's going to be a major rebuild at a certain point. 스웨덴이 제안한 2주 뒤 협상 재개가 불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한 외교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불거지자 2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지금 한창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서울 수서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귀국한 김준기 전 회장을 바로 체포해서 연행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거주지로 알려진 미국에서 뉴욕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건데요. 김 전 회장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은 가사도우미 성폭행과 비서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재작년 7월 질병 치료를 받으러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성폭행과 성추행 관련 고소가 접수된 이후로 귀국하지 않았었는데요. 경찰은 김 전 회장 측에서 3주 전쯤 입국 일정을 먼저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외교부와 공조해 이미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며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고 법무부에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외 체류로 기소 중지 상태에 있던 김 전 회장이 비자 연장이 거부되자 오늘 새벽 자직 귀국하는 형태로 들어와 체포된 겁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는 김 전 회장이 입국하기 전 이미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성추행과 성폭행 두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출국한 지 2달 뒤인 재작년 9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7개월 전 지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회장의 사무실 등에서 비서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밝힌 김 전 회장 측은 계속되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피해 여성은 지난 2016년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일하면서 1년 정도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도 귀국하면서 관련 혐의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만 97세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 집행이 정지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오후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뒤 의료계, 법조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신 회장이 현재 만 97세로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형을 집행할 경우 숨질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폐 손상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정부가 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도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사례가 1,400여 건 발생했고요. 이 가운데 33명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일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의 새로운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임산부,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고요. 어떤 사례입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의심 사례는 30살의 남성입니다. 일반 담배를 하루에 5개 비해서 한 갑 정도 피다 두세 달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검토 결과 세균 바이러스 감염 음선 판정으로 미뤄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로 판정했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호전돼서 퇴원한 상태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회수 그리고 판매 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식약처에서 유해 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분석을 끝낼 예정입니다. 또 전자담배로 인한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지역 연고가 같은 팀끼리 대결하는 한국 시리즈, 이른바 지하철 시리즈가 성사됐습니다. 어제 열린 1차전 매우 치열했습니다. 접전 끝에 정규리그 1위 팀인 두산이 7대6으로 이겼습니다. 3위 팀 키움은 플레이오프 3연승의 기세를 몰아 동점까지 따라붙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덕국에서는 한국 시리즈 1차전 승리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82년 출범 이래 한국 프로야구가 전후기로 리그가 나뉘어져 있었을 당시 삼성의 통합 우승 때문에 걸렀던 1985년을 빼고는 매년 7전 4선승제의 한국 시리즈를 개최해왔습니다. 첫 경기가 무승부였던 첫 해까지 제외하면 한국 시리즈는 지난해까지 총 35번이 치러졌고 그 가운데 26번의 우승을 첫 경기 승리팀이 차지했습니다. 확률로는 74.3%입니다. 하지만 확률은 확률일 뿐입니다. 첫 경기에 지고도 역전 우승한 사례는 모두 9차례였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전에 지고 이후 4경기를 내리 이겨서 한국 시리즈를 거머쥔 경우입니다. 1989년에 해태가 그랬고 2008년 SK, 2015년에 두산, 2017년 기아가 1패 후 4연승으로 우승했습니다. 1, 2차전 연속으로 패배한 이후 4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경우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07년 정규리그 우승팀이었던 SK는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에 2연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3차전부터 6차전까지 4연승을 거둬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됐습니다. 3연패 후 대역전에 성공한 경우는 아직 없었지만 1차전을 포함해 3패까지 몰렸다가 막판 역전승을 거둔 경우는 2번 있었습니다. 1995년 정규리그 우승팀 오비베어스는 1차전과 4, 5차전을 내줘 2승 3패의 위기를 맞았지만 6, 7차전을 이겨서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2013년에는 좀 더 극적이었습니다. 역시나 정규리그 우승팀인 삼성은 1, 2차전을 지고 4차전까지 내줬지만 5, 6, 7차전 3연승으로 4대3 역전 우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2019년 한국 시리즈 우승컵은 누가 품어안게 될까요? 일단 두산이 한 발 앞서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국 시리즈 경기에서 두산은 불펜의 안정감을 되찾는 것, 키움은 수비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은 오늘 저녁 잠실에서 열립니다.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라 있는 공수처법 처리 시점을 놓고 각 정당, 정치 세력별로 입장이 제각각입니다. 조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다른 소수 정당이나 정치 그룹 중에서는 정의당만 민주당에 호의적입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12월에 선거법과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표를 움직이게 될 대한신당의 경우에도 예상과 달리 12월 선거법 동시 처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정에 키를 쥔 국회의장이 부담을 지겠다고 나설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더 훈수 정치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심사 있는 날이라서 여기에 관한 질문 하나 좀 드리죠.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전망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에 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구속이 되든 기각이 되든 네. 굉장히 파장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고 네. 또 만약 구속되는 경우에도 정경심 교수는 법정 투쟁을 해서 자기를 입증해 나가야 되고 불구속 됐다고 하면은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어쩐지 7차례 검찰 수사를 받고 네. 증인, 증거 모든 질서과 기록을 확보했고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사법부에서 그것도 참작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 공수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정당들, 다른 세력들 설득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대한신당이 그 10표 1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이 우리 대한신당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유성엽 우리 당 대표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에 합의대로 한꺼번에 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변화가 있었잖아요. 공수처법부터 먼저 하자. 이러한 설명을 들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적으로 검찰개혁 그리고 정치개혁 입법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그렇지만은 처음 패스트트랙 상정할 당시에 합의 정신이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어제 회의에서 갑론을박해가지고 정리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개혁은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법부터 먼저 네.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당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네. 당정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소수 야당들을 잘 설득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대한신당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죠. 네. 검경수사권, 공수처법, 선거법 등 개혁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법안 내용이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대한신당은 대안을 내고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4월 패스트트랙 합의 정신에 따라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12월 초에 일괄 처리한다. 네. 그러니까 이 입장만 듣고 보면은 뭐 12월 초에 하겠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10월 말부터 올릴 수 있다라는 입장하고는 배치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 여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강하게 설득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각 당에 통보를 하지 않고 네.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또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 조금 더 네. 민주당에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불어서 그럼 그런 설명과 설득 작업에 나서면 뭐 대한신당 등 지금 입장을 12월 초에 같이 하자는 그런 입장들이 대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바뀔 여지가 크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은 우리 유성엽 대표께서는 처음 네. 합의한 대로 민주당의 설명도 없었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언론적인 말씀을 하셨고 어제 의원들도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자꾸 시간을 연기하면은 과거 역대 대통령 정권들에서도 못했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대 정신인 검찰개혁 입법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적으니까 어제 저런 입장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저도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소통의 부족이 솔직히 인정이 되니까 네. 그러한 것을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만약 그러한 것이 소통되고 또 상정이 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저도 설명하고 네. 필요성을 당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국회의장이 4월에 그 패스트트랙 연대를 했던 여야 4당, 지금은 뭐 대한신당도 생기고 이렇게 좀 분화됐습니다만 그 세력들이라도 한국당을 제외한 그 세력들이라도 합의를 해줘야 상정이라는 부담을 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네, 그런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나서서 상정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적은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의장께서는 이미 네. 자기가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아마 관계 네. 당 원내대표들의 접촉을 통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저는 그 4월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각 정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은 먼저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소통해보자 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소통이 다른 소수 정당에게도 미쳐서 뭐 10월 말은 아니더라도 12월 전에 11월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반적인 전망을 좀 해주시죠. 저는 뭐 11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물리적으로도 10월 29일 네. 넘으면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된다고 하는데 본회의 표결은 그 의장이
이제 직권상정 해놨으니까 그 일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충분하니 조정 합의할 수 있다. 네. 그 전에 또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서 자기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검경 소위원 때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거든요. 공수처 반대를 한 적이 없다. 공수처 반대하지 않고 단 국가수사청을 신설하자 네. 하는 곽상도 의원의 발언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들어와서 함께 논의해서 11월 중에는 최소한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제 우리 유성엽 당대표의 말씀은 예산안까지 모든 법안을 일괄 타결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자. 네.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하튼 11월 중에 조기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그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 의원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만은 네. 또 당에서 결정이 되면은 안 그래도 적은 의석수인데 설득해봐야죠. 네.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들으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잡혔는데 오늘은 과연 대한신당 특히나 유성엽 대표가 여당 쪽에 설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설득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밝힌 원칙대로 12월 초 처리를 주장할 건지 잘 가늠이 안 되네요. 제가 당 대표한테 앞서서 네. 설득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보다 더 큰 소통과 설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개혁은 빨리 해나가자. 네. 점차적으로 하자. 그런 생각을 갖는다 이거죠. 예,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조금 가늠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명확하게 말씀 못하시는 사정은 알겠고요. 전수조사, 그러니까 국회의원 또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들 대학 입시 비리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자. 지금 각 정당들이 뭐 앞다퉈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성이 있나요? 저도 이렇게 많은 의혹을 국민들로부터 당한다고 하면은 예. 전수조사해서 한번 모든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과거에 무슨 인턴 채용, 뭐 여러 가지 것을 전수조사하고 네. 하자 했다가 용두삼이 된 적이 있는데 과연 이 법안을 상정해가지고 이 국회에서 네. 통과가 될 것이냐,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지금 공당이 대외적으로 이미 다 하자고 공언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로 네. 그렇게 하면은 뭐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해서 네. 당장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좋죠. 네. 그리고 한번 걸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회의 상을 각인시키는 데도 필요하다. 예.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당에서도 아마 찬성합니다. 네, 일단 그 각 당이 따로따로 지금 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들이 서로 조율이 될 수 있는지 그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율이 안 되고 있죠. 네.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당 원내대표 회담이 되지만은 개미 첫 바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일단 그 내용 저희가 정리한 걸 좀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대상을 현역 의원으로 일단은 한정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에 더해서 고위공직자로까지 확대하자. 청와대 인사들 뭐 이렇게 다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정의당은 18대 국회의원부터 현재의 국회의원까지, 그러니까 18대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거는 그 입학사정관제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 전직 국회의원들도 포함시키자라는 거고요. 조사위와 관련해서도 좀 내용이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이 13명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자유한국당은 총 9명으로 조사위를 구성하되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하자. 그리고 정의당은 조사위원이 총 15명인데 그중에 국회 몫이 6명입니다. 절반이 안 되는군요. 근데 그중에서도 여당은 2명, 야당이 4명입니다.
어떤 당의 법안에 조금 더 합리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저것은 갓쓰다 장파하는 꼴입니다. 갓을 쓰다가 장파를 한다. 네. 아니 장에 가려고 네. 갓 쓰다가 시간 늦어서 장이 끝나버리는 네. 파장되는 그런 현상인데 저 자체도 합의가 안 되고 지금 논의의 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네. 과연 입법화해서 통과해서 발표해가지고 언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네. 조국 자녀들은 검찰이 조사를 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관계도 검찰에 고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수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시민단체에서 또는 국회 자체 내에서 고발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아보면 제일 좋은데 예. 언제까지 저걸 논의해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 야당들은 조사위 구성할 때 그러니까 조사위원으로 여당이 1이라면 왜 야당이 2인가? 왜 야당 추천 몫이 많아야 하는 거죠? 글쎄요, 그건 뭐 교섭단체가 지금 현재 3당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런 비율로 보면은 네. 합당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예 현실성이 없어서 평가 예. 자체를 잘 안 하시는군요. 예, 저는 그러면은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박지원, 네. 너희 딸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하니까 네. 다 해봐라 이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언론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네. 또 언론 검증을 받아보면 될 것 아니냐. 어떻게 됐든 한번 하기 위해서는 저러한 세부 사항을 가지고 논의하면은 장파한다. 이번 국회가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빨리 합의해가지고 단독 통과해서 단독이 일괄 통과해서 바로 실시가 돼야 네. 실효성이 있지. 지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밖에 이제 임기가 안 남았잖아요. 그럼 뭐 사실상 6개월도 안 남은 거죠. 6개월 뭐 내년 5월까지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한 7개월 남았죠. 네. 7개월 남았지만은 그 법률 제정 기간이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만약에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이 현직일 때 적용을 안 하더라도 그 안에 법안이 만들어지면 뭐 21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해서 실익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공수처법만 하더라도 합의되면은 금방 통과될 건데 네. 안 돼주고 있잖아요. 뭐 겉으로는 각 당이 하자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의원님께서는 현실성이 매우 낮게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엄령 문건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작년에도 뭐 특별수사까지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문건을 원본이라고 또 이제 내놓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불거졌던 내용과 지금 다시 확인되는 내용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선 네. 금년에 나온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NSC가 명기되고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무사령부 네. 기자가 한문으로 틀렸다. 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자체도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도에 1년 전이죠. 국정감사 할 때도 기무사, 네. 쿠데타 결재 맡은 서류 같은 것을 제가 입수해서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한 것이 논의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결재한 서류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군인권센터 소장도 한국당에서 고발하겠다.
제발 고발해라. 그래서 수사를 하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검찰에서 밝힐 몫이다. 네. 고발됐고 군인권센터 소장도 나 고발하면 내가 모든 것을 협력하겠다 하는데 한국당에서 발뺌하지 말고 빨리 고발을 해라. 네. 그래서 진위를 밝히자.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지난해와 좀 다른 것은 NSC가 언급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됐느냐, 그리고 또 NSC에서 논의가 됐느냐, 그 NSC의 그 당시 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전 현재 한국당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 회의를 주재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수한 문건에도 네. 기무사령관이 결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기무사나 국방부 답변은 제가 추궁을 하니까 의뢰의 군에서는 그러한 지상 연습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 하는데 네. 이번 문건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소위 친위 구테타를 모의해서 작성된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NSC에 보고됐다고 하면은 당시 황교안 대표, 네.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도 갔을 거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기자가 하나 틀렸기 때문에 이건 가짜 서류다 하지 말고 고발해서 검찰에서 밝혀내면은 제일 빠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대표가 고발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네. 인권소장이 어제 TV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제발 고발해주라. 네. 그럼 그 고발건을 가지고라도 이 실체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일단 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주장한 내용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의 반박까지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무총리실과 NSC 등 정부 컨트롤 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포문에 예시로 맨 밑에 발표자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SC 당시 의장인 황교안 대행이 이 문건과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공안검사 출신이자 또 법무부 장관의 총리까지 지내고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이제 검찰이 고발건을 가지고 고소 고발건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난해에는 왜 민군 합동 그 특별수사단이 구성이 돼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의 새롭게 다시 재수사를 할 필요성은 없나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 기무사령관이 외국에 가 있잖아요.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형사 사법 절차를 취해서 오면은 되고 방금도 군인권센터 소장 저분도 저도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만 잘 아는데요. 이 기무사령부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그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0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NSC에 보고됐다고 하고 그러한 선포는 대통령 권한대행 누구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저건 확실하다. 그런데 왜 기자가 틀렸는지 그것은 저도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때 수사 단계에서 또 그 이원에서 묵과됐는가 이런 걸 한번 밝혀야죠. 네, 그러니까 이 문건이 작년 수사 단계에서 확보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자가 뭐 틀리고 그런 조작 문건 의혹이 있어서 덮었다든가 뭐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없죠.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2017년 9월에 전역을 하고 12월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해서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수사력으로 봤을 때 못 잡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뭐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인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기밀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그러한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신병을 확보할 의지가 부족했다. 그렇죠.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여권도 만료시키고, 그러니까 이동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럼에도 못 찾기 때문에 기소 중지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형사 공조를 통해서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도 뭐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다 잡혀오잖아요. 네.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들도 나가 있는데 다 검찰에서 설득해서 데려왔다 가잖아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고 또 지금까지 노력했다가 하더라도 예. 못 왔다고 하면은 이제 네. 중요한 황교안 대표의 관련 여부가 심재원 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소장에 의거해서 제기가 됐고 네. 본인도 저렇게 고소 고발해서 수사해라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부 의지 말씀하실 때 그 정부는 수사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뭐 현지 지도, 그러니까 현지 시찰을 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저게 무슨 뜻일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남한 건물을 다 치워버려라, 철거해버려라 그랬어요. 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의 흐름상으로 볼 때 안 좋은 신호입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에 보내는 강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금강산 관광 현지 시찰을 하면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대동했어요. 네. 그리고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이 선임자, 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저도 깊숙하게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네. 김정일 위원장이 강하게 추진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어떻게든지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 상징적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선임자들이 잘못했다. 김정일 본인의 부친 얘기를 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자기 부친을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건데 그렇게 읽히긴 하더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임자의 한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러한 것도 의구심이 들지만은 또 이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서 자기들이 재산을 몰수해서 이건 북한 자산이다. 예.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금강산 갔을 때도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관계 부분과 협의해서 철거를 해라. 네. 이거 좀 우리가 못 살 때 마치 남측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놓은 참 안 좋은 시설 아니냐 이런 자존심 문제를 건들면서 자기들이 기왕에 몰수한 그 자산을 왜 남측 부분과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가 네. 하는 것은 미국의 지금 현재 북미 실무회담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네. 강한 메시지를 해서 우리가 마치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올라가듯 또 SNBM을 발사하듯 네. 금강산 관광 문제도 거기에 메시지를 던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간을 보고 네. 미국 또 거의 같은 시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한다. 제 뭐라고 했죠? 뭐 어떤 일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네. 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 이런 것을 시사한 걸 보면은 아직도
북미 정상 간에는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무슨 얘기가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한번 행간을 읽어보자. 그래서 추이를 보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뭐 발언 중에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이러니까 굉장히 네. 강한 어조인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은 미국에 보내는 신호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거 봤습니다만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중요한 재건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 재건이라는 거는 북미 관계의 재건 또는 협상의 재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봐야죠. 미국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네. 오바마 대통령은 11번 전화해도 안 왔지만은 자기는 전화를 한다. 네. 그 시점은 안 밝혔지만은 아무튼 흥미로운 일이 재건 이런 것을 보면 다시 시작하는구나. 네. 그때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뭐 너절한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이미 자기들 자산이라고 선언한 것을 남측과 협의해서 이런 것을 보면은 무엇인가 대화를 위한 강한 네.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그 금강산 그 말하는 그 시설이 얼마나 낙후되고 못 지었는지는 뭐 저희가 지금 상태는 알 수 없지만 굳이 철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개보수에서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 철거라는 것을 고리로 남북이 협의하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속내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남측 관계 부문과 네. 협의해서 이런 말을 썼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원산 네. 갈마지구에 엄청난 관광단지를 북한에서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공항도 스키장도 뭐 명사십리 원산에 유명한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아태 이태권 부위원장은 작년에 저를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명사십리를 인파십리로 만들어라. 네. 이렇게 아주 굉장한 관광 개발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금강산과 멀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관광 사업을 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자들은 북한에서 직접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평양에서 네. 원산 금강산까지는 철도나 비행기나 여러 가지 SOC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원산 갈마 지역은 결국 우리 한국과 한국을 통해야 된다. 관광을 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저런 얘기를 하고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그거야 잘 모르죠. 그렇지만은 제가 알겠습니다. 볼 때는 그러한 행간이 있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미 간의 이 관광 사업에 대한 관광 산업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 이것도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주고 관광을 받는 그렇죠. 그런 그 협상이 제1 가능하겠다. 조치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고 네.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결국 금강산 원산 갈마 지역은 남측과 하지 않으면은 별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사 대상인 사람들에게 공당의 공천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조장하는 발언입니다. 나경원 대표는 가산점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발언에 대한 취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 대상인 사람들에게 공천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취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1야당 당대표를
내란 연루 의혹이 있는 양 떠들어댔습니다. 시민단체를 위장한 정부 여당의 친위 조직원이 군 내부 또는 여당 국회의원과 작당해서 군사 기밀을 함부로 누설한 군기문란 행위의 전형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제1야당의 당대표를 흠집낸 최악의 정치 공작 작태입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를 흠집낸 최악의 정치 공작 작태입니다. 김정은이 금강산에 있는 대한민국의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짝사랑 스토킹 대북 정책 제발 좀 그만하라고 선고를 한 겁니다. 평양에서도 깜깜이 축구해가지고 남쪽하고는 더 이상 친해지기 싫다 이런 신호를 줬는데도 한반도 평화 경제하자, 공동 올림픽 하자 그러니까 제발 좀 스토킹 좀 그만하라고 쐐기를 박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짝사랑 스토킹 대북 정책 제발 좀 스토킹 좀 그만하라고 쐐기를 박은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11가지 혐의를 놓고 변호인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를 내일 새벽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남측과 협의해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북측이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총리가 오늘 일본 정치인, 대학생과의 만남에 이어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외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내일은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갖고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중증 폐 손상과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우리나라에서도 폐 손상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2골을 터뜨리며 차범근 전 감독이 갖고 있던 유럽 무대 최다골 기록인 121골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현지 언론은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야가 만나 공수처법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협상을 마지막으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반발하는 한국당,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법안 처리는 선거법과 함께 해야 한다는 다른 야당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공수처 논의 그리고 또 선거법 논의 순차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만나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당 원내대표는 빼고요. 실무위원 3명만 따로 만나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핵심 안건은 물론 공수처법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고 오늘 협상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또 한국당이 계속 협상을 거부할 경우에 다른 야 3당과 공조해서 빠르면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던 다른 야당들도 애초 합의대로 공수처법 먼저 말고 선거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뒤인 오후 3시 반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명씩이 만나는 이른바 6인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선거법 개정은 물론 공수처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내용을 추가로 폭로한 겁니까? 오늘 아침에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문건 내용이 보고됐을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인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피의자 황교안에게 공권 개헌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YTN 취진이 직접 해당 문건을 입수를 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촛불 계엄령 문건의 키맨,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황교안 전 대행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참석한 정황이 나타났고 황 전 대행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황 전 대행이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이 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단서도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자체적으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작업에도 착수하겠다면서 한국당을 겨냥해서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고 강조했고 한국당은 의혹을 제기한 군 인권센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과 내일 잇따라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오늘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외빈들을 대상으로 한 아베 총리 주최 만찬에서 만나고 내일은 따로 공식 면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 일정, 내일 오전 일정 확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의 면담 일정은 내일 오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대는 오늘 오후 6시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총리실 측은 내일 오전에 일본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가 10분 정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친필 편지는 아니고 서명이 담긴 문서 형식입니다. 친서에는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 대해서 이 총리는 드라마틱하게 몇 마디 말로 현안이 풀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대화가 더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나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대화를 좀 더 세게 하자는 정도까지는 진척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양측이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총리는 오늘 저녁에도 아베 총리와 만나게 됩니다. 아베 총리가 일왕 즉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외국 국빈들 대상으로 만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 총리가 참석하게 됩니다. 이 총리는 어제 일왕이 주최한 만찬에서도 아베 총리와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 오전 정식 면담까지 포함한다면 이 총리는 방문 기간 사흘 내내 매일 아베 총리와 한 차례씩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네, 이 총리 일정을 보니까 오늘 그 아베 총리 만찬 말고도 일정이 많더군요. 어떤 일정들을 소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총리에게 잡힌 일정은 모두 8개나 됩니다.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일본 정치인이나 일본 대학생들 그리고 한국 동포들을 만나는 등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란 의원연맹 관계자들과 이미 비공개 조찬 대화를 했고요. 이후 게이오 대학에서 일본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어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본 정치인 가운데에는 열린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 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자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인 모리 전 총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총리는 일본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통해서 악화한 한일 관계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총리의 이번 일본 방문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네, 이 총리가 취임한 다음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상당한 관심 그리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총리가 한국 내 2인자이자 도쿄 특파원 출신의 제안파로서 그런 점을 부각하면서 이 총리의 앞으로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 총리가 1990년 직전 일왕 즉위식 때 당시 도쿄 특파원으로 일한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리가 이번 즉위식에 축하 사절로 방문하는 데 대해서 드문 인연이며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총리가 방일 기간에 일본 내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만나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하고 싶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욕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어제 이 총리가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이수연 씨 추모비를 찾아 헌화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인간에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을 이수연 씨가 보여줬다는 이 총리의 말을 전하면서 이는 한일 우호의 상징적 임무를 추도하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개선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징용배상 판결 이후에 1년이 다 됐지만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총리를 보내 관계 개선에 디딤돌로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측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에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잇따라 진입했습니다. 무척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한러 합동군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우선 어제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즈 진입 상황부터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우리 측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는 모두 6대입니다. 조기 경보기 1대와 전투기 3대, 장거리 전략 폭격기 2대였습니다. 시간대별로 먼저 보면 9시 23분쯤에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카디즈에 진입해 선회 비행을 하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 오전 10시 41분쯤에 수호이 27 전투기와 투폴레프 9호 전략 폭격기 2대가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이 폭격기들은 한반도 주변을 휘돌아서 일본 측 방공 식별구역에도 진입하고 제주, 서해 카디즈까지 다녀왔습니다. 오후 2시 44분쯤에 카디즈에 진입한 다른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이 폭격기들과 합류해 카디즈를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 오후 3시 13분입니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진입한 횟수는 모두 4차례였습니다. 그간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즈 진입이 여러 번 있었지만 어제처럼 6대가 잇따라 진입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지난 7월에도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고 우리 전투기가 사상 처음으로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영공 침범은 없었던 거죠? 네, 이번에는 영공 침범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전략 폭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서해를 왕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했지만 영공이 아닌 공역을 골라서 갔습니다. 우리 공군도 F-15K, KF-16 등 주력 전투기 10대를 긴급 출격시켜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을 추적 잠시 비행하면서 여러 차례 경보 통신을 보내는 등 전술 조치를 하면서 카디즈 밖으로 러시아 군용기들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네, 방금 러시아 군용기들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했다고 설명했는데 우리 섬 사이를 비행했는데 영공 침범은 하지 않았다는 게 언뜻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그 부분은 영공과 방공 식별 구역의 개념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우선 영공은 한 국가가 영유하는 영토나 영해 위에 있는 상공을 의미합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영해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약 22km 떨어진 지점까지 영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우리 해안선을 따라 그어져 있는 빨간 선이 영공을 표시한 것입니다. 울릉도 영공과 독도 영공 사이에 공역이 있는데 러시아 군용기는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입니다. 항공기는 지상 차량과 함선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르고 포착하기가 어려워서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별구역을 더 넓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는 한 국가가 주권을 가지는 영공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통행 24시간 전에 해당 국가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네, 합참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가 올해만 20번이나 카디즈를 진입했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을 하는데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 분야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용기의 잦은 카디즈 진입에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관계가 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파기한 뒤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견제하려는 거라는 해석입니다. 또 한미일 삼각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이를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러시아 군용기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한 점을 들어서 한일 간 독도 영역권 분쟁을 촉발해서 분열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침 오늘부터 서울에서 한러 양국 합동군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겠죠?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미 오전에 비공개로 국방부에서 한 차례 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양국 합동군사위는 방공식별구역과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정보를 교환하는 직통전화, 이른바 한라인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양국 국방부는 지난해 이미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하고 양해각서 문안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전이 없다가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으로 우리 전투기가 경고 사격까지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양국이 다시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섰습니다. 우리 측은 이번 합동군사위에서 어제 러시아 군용기 6대의 카디즈 진입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응과 또 합동군사위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하늘은 흐린데 어제보다는 선선하다고요? 네, 맑고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하늘이 흐립니다. 기온이 오르는 속도도 다소 더딘데요. 현재 서울 기온 20.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선선합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지금보다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은 흐리지만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영동과 그 밖의 남부 곳곳으로 확대하겠고요. 모레까지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고 60mm, 제주도와 그 밖의 남부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4도, 대구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대전 21도, 광주 2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며 쌀쌀해지겠는데요. 주말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2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내일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강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줍줍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줍고 또 줍는다는 말을 줄여서 줍줍이라고 한다고 하는군요. 싸게 판매하니까 줍듯이 사가라고 하는 할인 이벤트 등에도 쓰이지만 요즘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행태를 줍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쉬어야 경제다. 오늘 더 쉬운 경제에서는 20, 30대 젊은 부자들의 아파트 줍줍 현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최근의 청약 열기와는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29일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실은 법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주택법의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가지 않고 국무회 통과에 따라서 일단 확정이 됐고요. 네. 29일부터 관보 개시한 다음에 효력이 발휘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과연 어느 지역이 이제 법은 시행령은 통과가 됐으니까 네. 이제 첫 번째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지역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보면은 좀 원래는 투기 과열지구 전체를 다 뭐 지정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놓고 뭐 그 사이에서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곳, 뭐 시세 대비 많이 오른 곳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핵심이 이 지역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도 아니고 네. 강남구, 서초구라는 구 단위도 아니고 이제 동 단위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뭐 가령 뭐 A 구에 무슨 동 여기가 뭐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가장 뭐 눈에 띄었던 부분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통과됐던 것들도 예외 없다라고 했는데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를 주면서 강동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튀었던 것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던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 네. 전매 제한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게 자칫 이제 로또 청약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시세 대비 뭐 80% 이상 싸게 네. 이 청약이 돼서 당첨됐다면은 10년간 되팔 수 없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부작용도 함께 처리됐던 그러니까 당초에 뭐 발표됐던 대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 범위가 대상이 좀 축소됐다는 것들을 놓고 뭐 약간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8월에 방침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뭐 서울 전역이 다 다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죠. 했는데 네.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곳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동 단위로 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동 단위로 정해지는 지역이 또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뭐 강남구 서초구 내에 강남 4구 내에 동이겠죠. 네. 그런데 이 동 단위로 하게 되면 강북 지역에도 좀 굉장히 인기 있는 아파트 분양들이 이 후보지들이 있습니다. 마용성 말씀하시나요? 마용성에도 있고 또 네. 뭐 서대문구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월 초에는 아마 한두 개의 지역이 나오게 될 텐데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게 있었고요. 이제 동단위 지정에 대해서 아니 이거 의지가 있느냐 하려면 서울시를 다 잡던가 이렇게 네. 시 단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국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핀셋 규제처럼 이 동단위로 하는 게 낫다. 또 이렇게 좀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마도 좀 여러 개를 고려하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 뭐 정부에서도 어쨌든 단기 뭐 부양책으로 건설 투자 쪽도 좀 확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설 투자를 좀 억누르는 거거든요. 시시되면은 새로운 사업을 안 할 테니까. 마진이 또 줄고. 예,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공급 축소가 나오고 하니까 약간 엇박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양극단을 조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 차례 유예가 됐던 걸 다시 시행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또 관리처분인가 계획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처분인가라는 자체가 뭐 소유권의 확정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이게 끝난 부분인데 이제 그것을 소급 적용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또 다른 의견을 내지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논란이 되고 또 해당 뭐 지역 뭐 조합원들이 뭐 법정 싸움으로 가고 그러면은 또 더 논란이 크니까 아마 그것도 고려해서 6개월 유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보도를 얼핏 보게 되면 8월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했다가 10월 초에는 유예한다고 했다가 막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지만 사실 유예한 부분은
그 재건축을 추진하던 일부 단지만 유예를 그렇죠. 하기로 한 통과가 거예요. 된 거를 이제 6개월간 이제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분양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라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예외를 인정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해주신 그 로또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땅값, 건축비를 해놓고 어느 정도 당국이 생각하는 마진, 이익분을 만들어서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 다음에 그 이상은 가격을 높여서 분양할 수 없다라는 정말 강력한 규제죠. 이거 다음에 강한 게 이제 분양 원가 공개이기도 한데 이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 목표는 뭐냐? 한 아파트의 분양가를 확 낮춰서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아파트와 이 시세가 저기 분양가는 저렇게 싸니까 가격이 떨어져야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 목표이자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텐데 지금 나오는 로또 청약의 부작용은 뭐냐면 이제 분양가 싸게 분양이 됐단 말이죠. 근데 주변 시세가 이 싼 분양가에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 상한제를 했으니까 싸지겠죠. 이 가격이 기존 시세를 쫓아서 올라가게 될 경우 그거에 청약에 당첨된 일부 사람들에게는 뭐 3, 4억 이상의 로또 이상의 이익이 그냥 돌아가게 되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작용이었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을 길게 하면서 정말 실수요자만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뭐 결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집값을 잡는지 못 잡는지 봐야 되겠죠. 전매 제한 10년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소유권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당국이 롯데 청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마 그런 카드를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는 꺼낸 것 같다. 예, 그렇죠. 그 정도라면 거의 소유권 침해 정도까지 붙게 되는 강력한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약 열기가 높다고 해요. 이게 로또 아파트로 만약에 인식이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청약이 몰리기도 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청약이 굉장히 과열된 양태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한데 당국은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2년 가까이 부동산을 잡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사면 혹은 당첨되면 오른다는 생각이 좀 아직도 계속 팽배한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시 전에 이미 굉장히 뜨거운 청약 열풍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올해 2014년부터 쭉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도권의 경쟁률이 2분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이제 경쟁률이 뜨겁기도 하는데요. 보시면은 2014년에는 청약 경쟁률 웬만한 아파트 분양에도 5대1 나오기가 힘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앞부분은 없지만 2012년, 13년, 14년까지는 부동산이 아직 그리 인기가 없었던 시절인데 2015년부터 청약 경쟁률이 튀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2018년에 28 거의 30대 1까지 가게 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고요. 요즘에 웬만한 수도권의 서울의 아파트들은 거의 20, 30대 그 이상 일의 이 청약 경쟁이 나오고 있어서 청약에 저렇게 뜨거운 경쟁을 보인다라는 것은 최근에 청약 가점제라든가 1순위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투기 세력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실수요자들은 지금 놓치면 집을 못 사지 않겠느냐, 지금 더 오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비율도 그만큼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청약 통장 국민 2명 중에 1명이 갖고 있다. 그래서 건수는 한 2,500만 건이 지금 넘고 있으니까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청약 통장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 중에서 정말 특이한 것은 나이대별로 보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청약 통장 가장 많이 그 나이대 연령의 인구수에 비해서요. 한 40대일 거 아닌가 30대일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하겠죠. 20대였습니다. 20대가 거의 68%. 그러니까 20대에 10명 중 7명은 지금 청약통장에서 2만 원부터 해서 50만 원 사이에 청약을 넣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많이 회자됐던 것이 10대 쪽을 보시면은 10대와 10대 미만이 합쳐가지고 거의 40%가 이
청약 통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미만이라 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또 유치원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의 10명 중 또 한 4명, 5명은 청약 통장이 지금 가입돼 있는 부모가 가입시켜 주는 부모가 거예요. 가입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모들은 왜 저 어린애한테 청약을 가입해 주지?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청약을 할 때 있어서는 이제 청약 가점제에서도 청약 가입 기간이 뭐 길수록 길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이 19세 미만의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2년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보시고 우리 손자 없는데 유치원 다니는데 그래도 가입 기간에 있어서는 큰 차별은 없으니까요. 17세 고1부터 가입해도 기간에는 큰 뭐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아마 이제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적금해주고 저축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부동산 열기와 맞먹어서 뭐 어린이 보험 대신에 이렇게 그럴까요? 청약을 네. 유치원생에게 그 정도 가입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 성격이라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가점이 필요 없는 청약에 들어가서 아파트를 좀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얘기할 줍줍 어린 나이에 아이들의 이름으로 또는 뭐 본인이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자격만 있으면은 들어가서 이른바 줍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10대 미만까지 청약 통장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는 좀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그런가요? 같고요. 네. 주변에서 봐서도 그냥 아이 이름으로 적금 드느니 청약 통장에다가 뭐 월 2만 원씩 뭐 우리 첫째 둘째 이런 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것과는 별도로 방금 이야기하신 그 20, 30대 현금 부자. 그걸 엄밀히 말하면 20, 30대 현금 부자라기보다는 현금 부자를 부모를 돕거나 둔 이제 20, 30대의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모두 그러고 또 아닙니다. 실제로 무순위 청약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건데요.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계약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아무리 경쟁이 뜨거워도 그 요즘에 뭐 아파트 가격 강남에 뭐 10억, 뭐 15억 하게 되니까 중도 이탈자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미계약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약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경우에 이제 뭐 현금만 입고 들어오면 당첨을 받게 되는 이제 그걸 무순위 당첨이라고 하는데 그 김상호 의원이 이제 작년부터 올 7월까지 이제 자료를 한번 봤어요. 저희 한국당 의원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20, 30대 이 무순위 청약의 당첨자들이 거의 전체 받아간 사람의 52%가 20, 30대였다라는 것이고요. 세부로 좀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강남구의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미계약분이 한 20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한 7개, 8개를 받아갔고 용산구의 또 B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44개 정도인데 절반 이상이 20, 30대가 이거를 당첨돼서 이제 받아갔단 말입니다. 무계약으로. 그건 미계약이 난 거죠. 워낙 그때는 분양가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 두 아파트는. 그러면 이제 이 20, 30대들은 돈이 이제 어디서 나려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느냐. 그렇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또 어떤 부모님이나 이런 도움을 우회적으로 편법 증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달부터죠. 그래서 전국이 지금 당국에서 거의 32개 기관이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는 그 핵심이 이런 이제 편법 증여를 통해서 계약분들을 좀 파헤치려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자료들이 좀 우리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 30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번 분도 계시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무순위 청약이라는 제도가 돈 많은 일부 젊은 층 그리고 또 부자 부모를 둔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점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줍는. 근데 그걸 이제 막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단속도 하고 또 뭐 제도적으로도 규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을 해봐야 이렇게 줍줍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5월, 6월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요. 이제 아예 그런 예비 당첨자 비율을 분양 물량의 지금 500%까지 아예. 그러니까 자격 있는 분을 미리 다 뽑아놓는 겁니다. 희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미계약이 나와도 그 다음 사람으로 해서 거의 5배, 6배를 뽑아놓기 때문에 그냥 무순위까지 안 가는 거예요. 갈 확률이 떨어지고 과거엔 또 이렇게 미계약이 조금 난 거, 뭐 20가구 밑으로 난 것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허용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2가구, 3가구들 이런 것들에서도 실은 줍줍이 아예 되지 못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문제들은 좀 해결. 그렇다고 줍줍
의지가 있고 돈도 있는 그 젊은 층이 그 돈을 그냥 썩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이 아닌 다른 쪽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나 집을 살 때 분양을 받는, 청약을 통해서 당첨받는 시장이 하나가 있고,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는 매매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청약 시장에서도 무순위 당첨이라는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매매 시장을 또 봤더니 여기에서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비해서 30대의 이 집산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32% 이상 되는,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입 건수를 좀 보면은요. 1월부터 쭉 매입 비중이 올라가서 최근에는 지금 3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0대라고 하면 아직은 사회에서 이미 성공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꽤 많이 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 아파트는 잘 알다시피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32%가 산다면 돈이 있다는 거거든요, 현금이. 어디서 났을까? 이게 아마 이번에도 당국의 그 현장 조사도 맥락이 닿아 있는 뭐 그런 실태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